이런 신흥국 위기로 인해서 출렁출렁일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은 점점 커질 수 있다.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로 인해서 위기가 확산되고 전이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신흥국들이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브라질, 러시아, 터키 뭐 이런 신흥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위험한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신흥국 중에서 러시아, 터키, 브라질 말고 예를 들어서 대만이 그랬다 라고 하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막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할 텐데, 원래 문제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리스크를 쌓아 나갔던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는 당분간 굉장히 좋은 시장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누적되는 문제 요인들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문제들을 누적시켜 놓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모두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K자 회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산업이나 주식시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가별 경제 상황, 금융 상황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짐들이 더 확산되고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좀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리스크 변수로 놓고 이게 어디까지 확산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에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흔들린다, 이제부터 리스크가 들어온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런 나라들, 이 조금 다른 행보를 갖고 있고 자기네들만의 궁여지책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들은 오히려 좋은 나라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신흥국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신흥 아시아가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 신흥국 내에서는 신흥 아시아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가 말씀드린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돈을 많이 풀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안에서 성장성을 가져가고 회복의 속도를 말맞춰 나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신흥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OECD라든지 IMF라든지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 안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중국, 인도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럽 몇몇 나라들은 2022년을 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못 간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게는 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반적인 리스크 변수들은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세라든지 속도,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브라질, 터키, 러시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있었던 나라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떠오르는 게 사실 코로나 초반에 그런 얘기 있었죠. 앞으로 신흥국 투자는 지금 미국하고 달러 스와프를 하는 나라들의 한정을 짓자. 이게 그러지 않으면 신흥국 위기, 여기가 좀 그래도 위기에 강한 나라들로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좀 생각이 나고, 어쨌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도 뭔가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고 달러가 좀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뭐 2번, 3번 되고 3번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시장에 영향력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신흥국 내에서도 좋은 나라, 회복을 빨리 한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 아니면 지금 회복에 있어서 뒤처지는 나라들이 좀 구분이 되면서 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다른 어려운 나라들이지만 펀더멘털이 약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흔들리면 결국은 다 그 리스크가 전이가 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신흥국 전체로 위험이 좀 번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변수들을 계속적으로 리스크 변수로 놓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있었고, 그렇죠. 브라질도 있었고, 여러 번의 위기들은 확산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리스크까지는 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신흥국 위기로 인해서 출렁출렁일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은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로 인해서 위기가 확산되고 전이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 위주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그런 신흥국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성,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필요하고 지금은 당분간은 좀 좋은 쪽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그 뭐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계속 뭐 금리가 상승하는 걸 뭐 용인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좀 우리가 미리 어떤 금리가 인상이 된다든가 하는 시점을 충분히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한 말과는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연준의 말을 믿어도 돼?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말을? 이런 맞습니다. 의심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기가 터지면은 우리가 충분히,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시그널을 줄 거고, 테이퍼링 할 때도 충분히 시그널을 줄 거다라는 이면에는 경제 성장률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용인을 하면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일정 부분 피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미국 GDP 성장률 6.5로 할 줄은 저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만큼 일단은 경기 회복을 믿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연준 몇몇 위원들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금리 상승을 넘어설 정도로 경기가 좋은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말하는 것은 금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금융여건 다들 보고 있다. 여기서 이상 징후가 나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가 오르니까 시장이 불안하다라기보다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와 금리 간의 움직임에 있어서 경기 움직임들의 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친다거나 금리가 상승하는 것보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더 커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커지면은 분명히 시그널을 주겠다라는 말을 해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를 믿고 가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연준이 말했던 2023년까지 제로 금리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빨라질 것 같죠.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시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필수품 가격들도 자꾸 상승이 되다 보니까 한국도 이러다가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준 금리는 어차피 쫓아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뭐 기준 금리가 아직 인상되지 않는다 해도 시장 금리가 인상이 되면 뭐 지금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자꾸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 자료에도 쓰기도 했지만 1% 물가 상승률을 그냥 1%, 2%, 3%로 놓고 보면 3%가 가장 위험하죠. 가장 위험하죠.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1% 물가나 금리 때 1.5% 경제 성장, 2% 물가 상승률일 때 이 3.5% 경제 성장, 3% 물가 상승률일 때 6% 경제 성장이라면 어떤 게 위험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뭐 GDP 성장률이 좀 어려우시면 임금 상승률로 하셔도 쉽습니다. 이 물가가 1% 오르는데 내 임금이 1.5% 오를 때랑 물가가 2% 오를 때 내 임금이 3.5% 오를 때랑 물가가 3% 오를 때 내 임금이 6% 오를 때랑 어떤 때가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마지막 케이스겠죠. 그래서 저는 경제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금리가 오르는 부분들 그리고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로 인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부분들이 경제 성장에 충당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특히 미국은 충분히 그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여러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변수들은 많습니다. 워낙
국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한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을 폭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투자하시는 데도 있어서도 레버리지 비율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면은 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일단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는 없겠죠? 네.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들을 계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러니까 시중금리를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시중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어주는 코멘트라든지 발언을 하면서 좀 금리 상승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걱정은 되지만, 그러니까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린 건 리스크 변수들은 계속 있어요. 왜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해결하고 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유럽 재정위기도 그렇고 어떤 것도 해결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이렇게 커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유동성, 정책, 경기 요 3박자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국의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스크가 없다, 이건 다 없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계속적으로 이런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리스크들을 놓고 지금 경기나 기업 이익이나 이런 흐름들이 이 리스크들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게중심을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무게의 힘, 이 동력의 힘이, 방향성의 힘이 아직까지 크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문제로서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펀더멘털 동력이 강하고 펀더멘털의 방향성이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불만으로 가졌던 게 이제 연기금이 너무 내다 파는 거 아니냐, 너무 경직된 어떤 비율 조정, 그걸 고수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슈였는데 26일 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제 자산 배분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그 조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봐야 되긴 봐야. 그렇죠. 결과는 이제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한국의 펜션 펀드, 국민연금은 글로벌 4대 펀드 중 하나입니다. 연기금 중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 비중이, 19%, 20%라고는 하는데, 글로벌 펜션 펀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MSCI 신흥국 내에서 한국 비중이 14%,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글로벌 펀드로서의 탑5 안에 드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국, 그것도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포함된 한국의 비중이 20%다? 그러면은 위험 도출도가 너무 높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롱텀하게 봤을 때, 한국에 대한 비중들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 시장이 나쁘니까 파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의지를 갖고 매도를 하는 것과 포트 조정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도하는 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선 속도가 더뎌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이 매도하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한국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예민한 부분인 건 알고 있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이 파니까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글로벌 펜션 펀드의 위치에 맞는 포트 조정을 하는 거고, 시장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주는 범위 내에서 아마 매매 그리고 운용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급이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이런 쪽들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좀 흔들리고, 또 하나는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한때는 1월 초반 하느라고 44조였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때는 13조 밑으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거래대금이나 수급이 좀 얇아진 상황에서 연기금의 매도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일정 부분 고정 변수로 놓고 봐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좀 자연스러운 포트 조정을 통해서 국민연금도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이는 게 더 큰 리스크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연금이 한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비중이 많은데 국민연금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했을 때 어떻게 자금을 집행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국민연금이 매도하는 것은 시장이 나빠서, 한국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좀 고정 변수로 놓고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 고점에서 개인한테 물량 떠넘기는 거 아니야? 좋다고 막 이러면서 네. 이런 그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댓글을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시장을 좋게 말씀드리고, 국민연금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시는데, 그 안에서 운용 의묘를 살려나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팔아서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파는데 덜 파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좀 국민연금이 계속적으로 포트를 조정하는 나가는 데 있어서도 시장이 충격을 주면서 조정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여태까지 매매해왔던 패턴들을 보면은 든든한 지원군 역할입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승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정도. 많이 빠지면 사주고, 그리고 좀 올라가면 좀 정리를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연금이 매도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시장이 충격을 받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연기금은 남아있고 충분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편하게 해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던 강세장, 상승장의 중간 그 뭐라 그럴까, 그 과도기적인 조정 구간이냐, 아니면 이제 그 뭐라고 하락 반전의 추세냐, 시작이냐,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고민을 하시죠. 근데 이제 연기금이 그렇게 매도하니까, 아 그래 하락 추세일 거라고, 그러니까 물량 정리하는 거지. 개인들한테 매수 있을 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을 보면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좋은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사죠. 근데 한국도 사는 듯 파는 듯 보이지만, 작년 7월 이후에 누적 순매수를 보면 거의 플랫한 상황이에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요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샀다 팔았다의 변수는 반도체를 사냐 파느냐의 변수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외국인도 패시브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그러니까 시장 비중에 딱 맞춰놨다가 시장이 등락을 보이면서 오버웨이트 된 업종은 정리를 하고 언더웨이트 된 종목을 사고, 요것만 하고 있거든요. 레밸런스만. 계속 이것만 하다 보니까 좀 플랫한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매도 우위를 보이는 거고, 왜냐면 환율 시장이 움직이니까. 외국인 또한 의지를 갖고 떠나진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연기금도 한국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팔고 떠나야겠다라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를 갖고 있는 포트를 팔고 떠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내외 여건들이 조금은 적응기, 그러니까 익숙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적응기, 그리고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들어오면서 수급 변수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좀 커졌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20년 8월부터 11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3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단기 급등을 한 이후에 시장이 조정을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기 회복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면 이번에는 더 강한 기업 이익 모멘텀, 펀더멘털 모멘텀, 경기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자. 방향성보다는 지금 단기 변수에 좀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팀장님도 아직은 강세장은 이어지고 있다. 네. 조정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